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언더스탠딩이 여러분들에게 사실 잘못하는 게 좀 있긴 있죠. 뭔데요? 이제 웬만한 공중파 방송은 눈높이 안 맞아서 못 보겠다. 니네 책임져라. 예. 남은 인생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했냐. 저희가 분명히 말씀은 드렸어요. 중독성 강하다. 중독성 강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사과할 건 사과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래, 이번 좀 생에서는 가시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중독성 강한 또 부동산 얘기할 겁니다. 자 2% 최 아젠다 부동산 이야기. 이게 지금 뭐 사실은 뭐 새로운 대통령도 이제 뽑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부동산 시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 이런 거 좀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모시고 오랜만에 부동산 시장 얘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야, 제가 오늘 이거 한다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건 뭐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하다가 뭐 할 수 있는 건 하고 야당이 반대로 못하는 건 못해서 애매해졌죠.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뭔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랬어. 이렇게 딱 정리가 한마디로 잘 안 되더군요. 느낌이. 네, 저 뒤쪽에 제가 그 정리한 게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이 묘호했어요. 일단 모호했던 게 있고 뭔가 딱 비전을 가지고 주거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랬던 거는 사실은 별로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너무 이렇게 야당 거야에서 이렇게 입법 같은 게 막히니까 하려고 했던 걸 못했던 측면도 그런 있고 측면도 있고. 전반적으로 별로 큰 방향성 없이 별 정책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고 또 뭐 공급을 원래 그 후보 시절에는 공급을 뭐 270만 세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게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추진력도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뭐 공사비나 건설 업황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이것도 이제 제대로 진행을 못했죠. 그래서 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으나 예. 의외로 별로 건드리지 않았더니 시장이 크게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안 건드린 게 역시 나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역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 이런 게 좀 그걸 만들어내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준비하신 내용들도 있으니까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왜 첫 번째 질문부터 이렇게 예민한 질문을 던져요? 오늘 좀 할말 많게. 예민한 얘기들이 좀 많아서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시장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거래량 보면은 최근에 그 큰일이 있었죠. 그 토호제를 해제해가지고 엄청 튀었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월별로 일단 한번 뽑아봤더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도 좀 상승장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대출 규제하고 뚝뚝 떨어졌는데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한 3천 건대 이렇게 요쯤은 약간 보합장 혹은 뭐 일부 지역은 좀 올랐지만 일부 지역은 약보합장 요 정도로 이렇게 한 5개월 정도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딱 요때 토호제 고 해제되면서 팍팍 튀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튀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죠. 확 튀었는데 이게 웃긴 거 이게 그 거래 집계가 아직 한 달이 다 집계가 안 됐는데도 8천 건이 넘었고 심지어는 3월 24일 나 이제 토호제 재지정이 됐으니까 만약에 재지정을 안 했으면은 요거보다 더 튀었겠죠. 그러니까 작년 고점을 뚫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월 한 1만 건 수준까지 갈 뻔하다가 어쨌든 다시 재지정 혹은 확대 지정을 함으로써 좀 꺾였는데 꺾인 거를 좀 보려고 주별로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래량을 좀 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요 1월 한 둘째, 셋째 주 요때 이렇게 요 둘째 주 요때 이제 지정이 해제가 된 거거든요. 보시면은 그 전에 이미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때가 좀 바닥이었을 때고 조금씩 이제 1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랬는데 요때가 어떤 때냐면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지역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세미나 같은 데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갔던 거예요. 기대감이 그때부터 있었고. 해제를 실제로 팍 하니까 완전히 튀었죠. 이게 주간 앞에 보시면은 그렇죠. 월간 3,100, 3,400 이랬는데 주간 2,300까지 가니까 굉장히 많이 하다가
요거는 최종 집계가 안 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집계가 된다고 해도 제 추정상 1,200건 이제 그 재지정이 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토호제 해제가 되기 전으로 거의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12월이나 11월 수준까지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완전히 푹 꺼진 건 아닌데 그래도 토호제 해제로 인했던 어떤 급등 이런 것들은 좀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거래가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냥 무난하게 있는 정도. 그다음에 시세는 토호제 해제되고 완전 뜨거웠을 때보다는 좀 조정된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잠실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그거보다는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오른 거는 한 4억 정도 팍 튄 다음에 네. 한 1억 정도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 그러니까 내렸다고 하기에 좀 민망한 게 있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는 이렇게 재지정함으로써 약간이 조정된. 이렇게 토호제 이제 재지정하고 좀 침체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매도자들은 요 가격에도 살까 하면서 이게 호가는 내리지 않아. 호가는 내리지 않고 요 가격에 살까 안 살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렇게 간 보는 이런 예. 상황이고 매수자들은 그거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서 여기까지 혹시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약간 서로 관망하는 그런 추이였는데 중간에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거는 부동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터졌다라고 생각을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쵸? 최근에 오. 첫 번째는 관세 폭탄, 그러니까 트럼프발 거시경제 위기 혹은 우려 이런 게 이제 터지면서 국내 이제 자산 시장도 국내외 자산 시장도 완전히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 그 미국 투자 혹은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자산 감소가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거시경제 리스크가 실물 경기에도 올 수도 있고 해서 이게 하나 굉장히 큰 리스크로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탄핵 소추가 이제 인용이 되어 갖고 조기 대선 전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겠죠. 사실은 작년 12월에 계엄하고 이제 탄핵이 딱 됐을 적에 제가 느끼기로는 그때 오히려 이 어떤 조기 대선 혹은 정권 교체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분들이 저한테도 질문도 많이 하셨고 사람들끼리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정권이 교체되면 어떻게 해? 규제가 강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작년 계엄하고 탄핵 딱 됐을 그때 오히려 엄청 핫하다가 또 막상 몇 주 한 달 지나고 뭐 이게 그냥 심판 이렇게 과정에 들어서고 하니까 좀 잠잠해졌어요. 약간 잊혀졌어요. 그리고는 토호제 해제되니까 그냥 부동산 시장은 그거랑 상관없이 돌아갔는데 예. 토호제는 재지정이 되고 실제로 이제 진짜로 대선한데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지금 요게 되게 관심사로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굉장히 향후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오늘 가져와 봤는데 일단 지금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관세 폭탄 요거 무역 전쟁하고 대선 전국 그다음에 토호제 확대 지정 시장 반응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다 이렇게 뭉뚱그려지면서 지금 시장이 되게 관망세 현재는 관망세인 상태인데 약간 불안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약간 불안불안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느낌들. 왜냐하면 하방 압력을 줄 만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요 거시경제 리스크 요 우려에 대해서 좀 분석을 자산 해볼게요.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대비 26% 정말 그 2022년에도 꽤 큰 폭락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그것도 굉장히 단기간에 하루에 막 6%씩 거의 코로나 그때 수준으로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코스피도 많이 폭락하고 코스닥도 많이 폭락하고 이래갖고 커뮤니티에 막 난립니다. 뭐 여보 미안해 뭐 20억 원래 플러스 20 계좌 인증하면서 원래 20억까지 벌었었는데 지금 다시 마이너스 됐다.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이 투기 도박의 민족이 여기는 세배 레버리지 막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이 오면은 막 엄청나게 깎이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도 폭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가 좀 나와요. 그리고 어떤 뭐 이런 거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미국 주식과 한국 부동산이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주택자분들은 오히려 약간 기대를 하기도 하고 주식 폭락 난 주식도 없으니까 괜찮아. 집값 폭락하면 사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일단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은 어떤 거시경제 이슈가 터졌을 적에 좀 다르게 반응을 해요. 좀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국
주식과 서울부동산 그다음에 미국 주식과 서울부동산 요거를 각각을 비교를 해봤는데 근본적으로는 원래는 여기 미국 주식과 나스닥과 서울부동산을 보면 장기적으로 당연히 우상향 해야 돼요.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물가도 오르고 돈이 풀리고 하니까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나스닥이 빨간 뭐예요? 그쵸. 나스닥이 아까 전에 나스닥 S&P구나. 이거 제가 실수했는데 S&P 500이고 하여튼 주가가 주황색이고 그렇죠. 아니야. 요게 부동산. 주황색이 위에가 부동산. 요게 그 S&P 500. S&P 500이고. 주가고.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별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스피라고 하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 부동산하고 코스피하고 약간 다른 흐름 보이는 건 기본적으로 서울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을 해왔고 돈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서울 부동산은 그걸 먹고 자라왔고 코스피는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사실 박스피의 이렇게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고점 요 코스피의 요게 코스피가 요게 2007년쯤에 고점 찍고 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쭉쭉 내려가는데 요때가 그 리먼 파산이 2008년에 되는데 원래 근데 리먼 파산이 2008년 9월에 되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베어스턴스도 파산하고 2007년에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들이 터지고 하면서 주식 시장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지고 근데 서울 부동산 보시면은 탄탄합니다. 한국 주식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서울 부동산은 오르고 있어요. 요거를 그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터지고 뭐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고 이래도 서울 부동산은 일단은 탄탄하게 올라갔다는 야, 거예요. 그러다가 대단했던 리먼 시장이네. 파산이 오니까 그때 떨어져요. 너무 금융위기가 오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그때 떨어지죠. 그때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진짜 극단적인 어떤 충격이 올 때까지 좀 버티는 성향 혹은 어떤 약한 충격이 왔을 적에 좀 뒤늦게 반응하는 이런 성향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 완전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 부동산은 14년 정도부터 쭉 코로나 유동성 터질 때까지 예. 우상향을 요 대세 상승장을 쭉 그리는데 여기 한국 주식 시장을 보면은 여기서 정반대로 가잖아요. 여기 급등하다가 여기서 서울 부동산이 급등할 적에 한국 주식은 정반대로 가잖아요. 요거는 요 올라갈 적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렇게 해가지고 확 올라가고 요때는 다시 반도체 다운텀 가고 요때 요새처럼 트럼프가 그때 중국이랑 무역 전쟁 2018년에 할 적에 그래서 막 주식이 막 떨어져요. 근데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다가 여기 보면은 중간에 약간 꺾이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요거는 무슨 트럼프 무역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9.13 대책이라고 굉장히 세게 했던 대책이 있어요. 예. 그거랑 헬리오시티 및 그때 공급 폭탄이 같이 겹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 조정장이 잠깐 왔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우상향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반대로 갈 때도 있다. 그거는 한국 어떤 이렇게 보면은 한국 어떤 산업이 반도체 사이클을 가지고 굉장히 뭔가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기대를 하든지 아니면 예. 그 산업이 꺾여서 이렇게 그 주가나 어떤 산업의 어떤 수출이나 이런 게 꺾인다고 우려가 되든지 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약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시장이 너무 다운텀이 길어가지고 계속 우리나라에 돈이 안 들고 성장률이 계속 낮은 채로 유지가 쭉 되고 나중에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의 어떤 직장인들이 많이 잘리고 뭐 이런 실질적인 문제, 뭐 월급이 안 오르고 네. 그런 것까지 가야지 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약간 훨씬 뒤에 그러니까 약간 주식 시장은 먼저 가는 거잖아요. 보통 약간 주식시장만 선행하잖아요. 바로바로 반영 진짜 심각할 때 정도 바로 반영하는데 반응도 아니고 어. 한 6개월, 9개월 먼저 하잖아요. 경기 예. 침체가 내년에 올 것 같아라고 하면 올해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부동산 시장이 늦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긴 코로나예요. 코로나 완전 급락하잖아요. 예. 그때도 별로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잠깐 아무리 많이 폭락해도 한 달 떨어졌다가 올라온다, 2달 떨어졌다가 올라온다. 이런 것들은 별 신경을 안. 부동산이 워낙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느리고 잠깐 이슈가 됐다가 회복하는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런 속성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계속 디테일하게 좀 더 말씀드릴 텐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는 요 흐름 자체는 어쨌든 비슷하게 보여요. 요것은 그냥 요거는 뭐 분석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성장을 했어요. 계속 예. 성장도 했고 돈도 많이 풀었어요. 금리를 낮추고 뭐 하면서 돈도 많이 풀었는데 각 나라의 핵심 자산들, 그러니까 돈을 풀었을 적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미국은 주식이고 한국은 부동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연관관계나 서로 간에 영향을 뭐 서로 당연히 뭐 미국 주식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큰 거시경제 환경이 각 나라의 가장 핵심 자산군에 영향을 같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보면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스닥 요 지수가 우상향 요 리먼 파산 딱 나고 양적 완화를 1차 하고 뭐 2차 하고 이러면서 엄청 오르잖아요. 반등을 촥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때 이제 규제를 우리나라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를 엄청 세게 때리거든요. 지방은 완전 풀어주고 그리고 이때 실물 경기가 워낙 안 좋아요. 금융위기 이후로 성장률 숫자 자체는 뭐 높게 이렇게 건설 경기 해서 높게 찍지만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장기화되면서 그러면서 수도권은 규제를 세게 때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드물게 서울이 장기 침체장에 들어가요. 미국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각 나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흐름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것을 만약에 엑셀로 상관관계 지수 이렇게 뽑아 보면은 무슨 0.9 막 이렇게 나와요. 예. 어쨌든 둘이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0.9 이렇게 나오니까 둘이 관계가 있나 보다 하는데 사실은 좀 쪼개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완전 정반대로 가는 때도 있다. 수년간 정반대로 가기도 하고 최근 23년, 24년 같은 경우는 서울 둘 다 우상향하는 느낌이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그 전에 너무 폭락해서 약간 반등한 거거든요. 요 정도는 약간 반등한 흐름인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거의 지수 기준으로 2배 수준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울 부동산 시장은 폭락한 걸 약간 반등한 수준. 근데 미국 부동산은 여기서 AI 테마 때문에 확 오른 거예요. 유동성이 확 투입되는데 AI 테마가 붙어주면서 확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이 전체 아주 장기 그래프만 가지고 둘 간의 상관관계가 그냥 밀접하다라고 해서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한국 부동산도 떨어지겠네? 혹은 미국 주식이 오르면 한국 부동산도 오르겠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좀 쪼개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각각의 상관관계가 각각의 자산이 상관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큰 거시경제의 이슈가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유동성으로 확 뛰었다가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확 급락한 그 시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재미있는 거는 큰 그래프는 비슷해요. 사실은 요 시기는 무슨 채권이니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유동성을 퍼부을 적에 쭉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쇼크 왔을 적에 급락하고. 근데 약간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주식이 한국 주식으로 붙여놔도 똑같거든요. 요렇게 폭락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22년 한 6월, 7월까지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여기 한 20% 떨어지거든요. 근데 서울 부동산은 버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여기부터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인 거예요. 한 7월쯤에 무슨 물가 상승률 9.1% 막 이렇게 찍혔을 때 정점이거든요. 꽤 버티다가 한참 문제가 터져도 서울 부동산은 굉장히 늦게 반응한다. 늦게 반응했을 적에 한꺼번에 크게 반응할 수는 있죠. 완전 폭락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어떤 관세 폭탄,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무슨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엔 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데 그것이 실제 현실화가 되고 한참 후에 몇 달 후에 현실화가 되는 과정이 보여야 그때 서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겠다. 지금 아무리 주가가 30%가 떨어지든 25%가 떨어지든 사람들 뭐 레버리지 써서 미국 주식 자산이 반토막이 나든 그게 서울 부동산으로 바로 오진 않고 특히 그리고 제가 좀 여기 가져오지 않은 것도 다 파악해서 보면은 거시경제 이슈가 터졌을 적에 그 이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달라요. 당연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 그 IT 기업 기준으로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는데 그때 서울 부동산은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가 고금리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고금리가 오니까 바로 서울 부동산이 몇 달 있다가 폭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꺾여서 오는 그런 충격은 부동산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금리가 높아서 오는 충격은 부동산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그러니까 물론 뭐 다들 영향 조금씩은 미치겠으나 그러니까 경기도 영향을 미치고 뭐 유동성도 영향을 다 미치겠으나 금리에 제일 예민하다. 그런 가설을 세우면 어때요? 원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딱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역시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쇼크들이 있잖아요. 예. 계속 거시경제 쇼크들이 있는데 여러 쇼크 중에서 인플레이션 고금리 쇼크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거시경제 환경에 있어서 물론 미시적으로 부동산 뭐 공급 혹은 정부의 규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당연히 미치겠으나 거시 환경에서는 성장률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완전 장기적으로 침체 상황이 와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순간적인 탁 충격은 금리가 확 높아졌을 적에 부동산 시장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건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일으키니까 그렇죠. 금리에 그리고, 예민하게 그렇죠. 반응한다. 그렇게 그리고 볼 우리나라 수도 같은 있겠네요. 경우는 2021년에서 드러났지만 금리가 레버리지랑 똑같은 개념인데 금리가 높아지면은 전세도 건드리거든요. 매매도 건드리지만 전세도 건드리는 거예요. 예. 전세가가 낮아지면은 일종의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진콜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전세를 6억,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준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더 넣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을 가진 게 없어. 이러면 이걸 처분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경매로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여러모로 충격을 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보통은 전세 내줄 때는 전세금만큼 대출을 받아서 그걸 내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다. 그럼 전세 기껏 해봐야 뭐 6억에 들어와서 전세를 까줬으면 4억이나 5억으로 내려왔는데 까졌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 그럼 이 상황이니까. 그럼 2억, 그럼 2억 10억짜리 집이니까 6억을 빌려서 전세를 내주면 되잖아요. 예.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오는데 지난 2022년에는 집 한 채가 더 있으시구나. 대출 빵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하니까 맞죠. 예, 그쵸. 날릴 수밖에 없는 지금도 거예요. 사실 마찬가지. 지금도 다주택자 대출을 안 해주는 건 아닌데 DSR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은 두 채의 주담대를 일으키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게 소득이 돼요. 엄청 높지 않은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까지 있기 때문에 예. 고금리가 터지면은 전세금 못 돌려주는데 대출도 못 받고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에 이 이슈가 세게 오니까 정부에서 그걸 해줬었어요. 전세 상환 대출은 해준다 다주택자에게 예, 예. 그거 세입자 풀어주는 내보내는 거. 예. 하긴 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요거를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라는 곳이 경기나 경제에 대한 우려에는 일단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실질적 타격이 오면 뭐 예를 들면 역성장, 경기 침체 이런 모르겠는데 뭐 한 6개월 후에 침체가 올 것 같은데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이미 반응하잖아요. 예. 그 채권 시장도 반응하고 부동산 시장은 우려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안 한다. 충격에도 반응이 늦다. 그래서 충격의 반응이 늦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폭락을 했는데 2달, 3달 후에는 어느 정도 제자리로 왔어요. 제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은 요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없던 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출렁이면은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경기보단 금리에 민감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안전자산 같은 느낌이네. 그래서 근데 금리 쇼크가 딱 왔을 적에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규제에 해당 시점 공급 같은 게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트럼프발 지금 현재의 이슈는 일단 만약에 이 이슈가 한 3개월 정도 만에 어느 정도 뭐 주가 회복 혹은 주가뿐이 아니고 그냥 이슈적으로도 예를 들면은 뭐 중국 빼고 나머지는 다 협의가 완료돼 90일 좀 연기했는데 예. 90일 내에 중국 빼고는 거의 협의가 완료됐다. 다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과거의 사례를 들춰봤을 적에. 근데 만약에 이게 장기화돼요. 트럼프가 정말 와 생각보다 더 뭐 어떤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이걸 장기화시키고 중국뿐이 아니고 뭐 EU랑도 안 좋아지고 하면서 관세 폭탄이 유지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인플레이션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금리가 또다시 고금리 상황으로 간다. 경기는 안 좋은데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바로 뭐 직격탄을 날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관세가 고관세 유지되고 인플레이션 만들고 고금리 가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트럼프 관세는 그걸로 인해서 경기 자체가 망가지면 진짜 그러면 영향이 그쵸, 있을 망가지고 텐데. 나야 부동산에 혹은- 영향을 줄 거다. 혹은 그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게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줘서 금리를 끌어올리면은 이제 그게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그런데 주겠죠. 우리나라 금리는 올라갈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기가 망가지면 그래서 내리면 내렸지.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예. 여기 제가 여기 있다. 경기 둔화가 되어도 이게 중간에 어떤 사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경기 둔화가 되어도요. 금리가 내려오면은 경기는 안 좋은데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트럼프 이런 이슈도 어. 이것 때문에 뭔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좀 낮아지고 하이닉스도 낮아지고 막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막 낮춰요.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오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좀 뭔가 이렇게 오면 이러면은 경기가 좋아도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도 오르고 약간 이런 느낌이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런 거시경제 리스크가 터져도 예. 오르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건드리냐 요거를 제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서서 이것이 어떤 지금 당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봤는데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잘못된 선동을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면은 예. 막 뭔가 댓글 같은 데서 제가 욕을 다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그 심지어는 그 전문가라고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치 방송들에도 많이 나오시고요. 예.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의 상대 당 혹은 상대 진영의 정책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뭐 의도적일 수도 있고 혹은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곡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송뿐이 아니고 인터넷 커뮤니티, 뭐 톡방 이런데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 굉장히 과장이 되고 상대를 탓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예. 뭐 좀 극단적인 얘기부터 들면은 탄핵 인용이 되고 나서 요게 이제 많이 돌았어요. 이재명이 약간 이재명 대표가 네. 후보가 될 것 같다.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부동산 공약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돌았어요. 실제로 카톡 같은 데 많이 돌았거든요. 보면은 주택 정찰제, 예, 주가가 가격을 정한다. 정찰제, 공공분양 100%, 그다음에 갭 투기 금지, 전월세 끼고 매매. 이거는 지금 정부가 했는데 갭 투기, 예, 전월세 끼고 매매 금지,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뭐 양도세는 2주택 이상 무조건 90%, 뭐 이런 식으로, 예, 보유세는 공시가 10%, 뭐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믿는 사람이 꽤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었을 때 이게 진짜 지난번에 대선 때 지난 그 윤석열 후보와 붙었던 대선 때 이런 공약을 내세웠대라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제가 좀 과장된 버전을 갖고 왔는데 이거 말고 조금 덜 과장된 버전으로 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와전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엄청나게 풀었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값을 띄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다. 예. 그래서 무슨 2024년도 여름쯤에 꽤 많이 집값이 올랐잖아요. 이 올랐을 적에 의도적으로 한 거다. 집값 띄우고 무슨 신생아 특례론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일부러 띄워서 한 거다. 강남표 받으려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커뮤니티에도 많이 나오고요. 정치 방송도 가면은 무슨 경제학 박사님들도 막 이런 얘기 하세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단순. 저는 그냥 뭐 여기 뭐 말 잘하는 일반인인데 제가 그냥 쉽게 팩트 체크만 해도 아닌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냥 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정책이란 거 어떤 특히 이런 선거 기간이 되면은 선거 기간 동안에 상대 당 혹은 상대 진영의 어떤 정책, 과거의 어떤 뭐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목적이 그냥 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막 해소, 예. 기분 나쁨을 해소하고 막 이런 거면 뭐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정책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대응 혹은 대비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순간만큼은 나의 정치적 성향을 잊어버리고 딱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아, 이 후보가 되면은 이런 것 전에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전에 보니까 이 후보는 공약과 실제 실행이 전혀 달랐어라고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라고 하면은 그걸 한번 믿어보고 이렇게 대응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서 꼭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선에 대한 기대가 우려는 시장의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기대나 그 대선 그 어떤 정치인이 당선이나 혹은 유력해진 것만으로도 시장 영향을 줘요. 그 예로 2022년에 3월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21년 말부터 서울 부동산이 꺾이거든요. 예. 요때 이제 이미 그 뭐 주식 시장도 꺾이고 부동산 시장도 꺾여요. 꺾여서 약간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추세선을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 2달 동안 오른단 말이죠. 요때 왜냐하면은 요게 정확하게 매핑이 안 되는데 요때가 딱 당선이에요. 떨어지는 흐름에 윤석열 보니까 규제 완화를 얘기한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오르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었는데 2달이나 오릅니다. 근데 그래도 고금리 뭐 쇼크 이런 게 오니까 어쨌든 가는데 여기 또 잠깐 오르거든요. 요때 지방선거 있었어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원래는 요 추인데 이 대선 기대감, 지방선거 기대감을 조금씩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더라도 누가 당선된 것만으로도 요 정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 딱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누군가가 당선이 돼서 뭔가 정책을 펴려면 하반기쯤은 돼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당장 몇 달간도 이런 기대감이나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 혹은 많은 그런 지금 대선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내세우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혹은 디테일한 방송 뭐 이런 내용들 보면은 제가 보기에 최대 화두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성장이나 양극화 해소 2가지. 그러니까 성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단어로 할 수 있죠. 성장, 뭐 네. 경제 살리기, 그럼요. 부양 뭐 이런 거. 양극화에서도 말만 달라요.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라고 그런 말은 조금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고 이쪽은 약간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격차 해소 이런 식으로 얘기를. 결국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건 뭐 항상 있는 건데 이제 저 중에서 뭐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느냐 뭐의 문제겠죠. 둘 다 이번에는 둘 다 딱 요 2가지가 되게 핵심 어떤 예. 그거고 재밌는 거는 뭐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지금 성장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뭐 안타깝게도 지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선거 준비 기간이 짧고 예. 인수위가 없어요. 인수위가 없다라는 게 제가 그 나중에 문재인 정부 그 부동산 정책을 조금 연구하면서 깨달았는데 인수위 시절이 없으니까 예. 아무래도 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 딱 출발하고 금방 집값이 올랐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파리 대책이라는 규제를 때렸거든요. 근데 그 규제가 노무현 정부 때 있던 규제를 그냥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구상해가지고 무슨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예. 노무현 정부 후반기 때 쌓았던 규제 패키지를 그대로 부활시키고 거기다가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이 교수 재직 시절 때 생각했던 그 임대사업자 그거를 이제 붙인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수위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나 뭐 새로운 주거 정책 이런 것들을 고심해가지고 딱 출범하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단순한 정책들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특수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선거에 들어가면은 이제 각 후보들이 그러니까 각 어떤 정당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보일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는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땠는지. 요걸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양당 중에 당선 혹은 뭐
범보수 진영이라고 할게요. 예. 그쪽에서 상승된다 하면은 여기랑 약간 비슷한 흐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은 없었어요. 되게 그래도 규제를 좀 완화하고 예. 그 너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과했어. 그걸 좀 되돌리자라는 일종 시도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그 이프로님이 그 비판했듯이 예. 공약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정작 그 출범하고 나서 22년 하반기 내내 집값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하반기 내내 이것은 약간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의 의중이 강하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예. 안 풀었어요. 굉장히 안 답답할 정도 안 풀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뭐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 뭐 몇 배, 뭐 PIR이 몇 배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풀었거든요. 생각보다 규제 완화에 꽤나 소극적이었어요. 생각보다는 방향성 이 없다는 것도 약간 거기서 드러나는데 예. 공약이랑 뭐 이런 데서는 풀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관의 의중에 따라 좀 바뀌었어요. 박상우 장관이 했을 적에 약간 규제를 풀고 싶어 했는데 예. 원희룡 장관 때는 별로 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여기도 그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다른 정부와 다르게 어떤 대통령실이나 혹은 뭐 경제부총리, 뭐 사회수석 정책실장 이런 데서의 부동산 정책으로의 입김이 별로 없고 국토부 장관이 되게 주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정책을이나 주거 정책의 방향성을 나오기보다는 그냥 담당 부서에서 그 장관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생각보다 규제를 많이 풀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초기에는 그 원희룡 장관이 좀 규제를 안 푸는 장관의 편이었고 성향에 따라서 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를 정부에서 이렇게 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실패한 것들이 많거든요. 뭐 세금 문제, 뭐 공시지가 문제, 뭐 많이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예.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던 많은 규제들이 되게 많이 살아 있어요 현재. 그래서 또 생각보다 규제를 많이 못 풀었다. 그리고 규제 완화를 푸는 정부가 풀려고 했다 못 푼 것도 있지만 안 푼 것도 있어요. 수요를 키우는 방향으로는 규제 완화에 좀 소극적이었고 그다음에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추구는 했는데 예. 현실적 문제로 실패를 했어요. 이거는 현실적 문제는 뭐냐면은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서 심지어는 3기 신도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다 많이 지정한 것들도 지금 거의 진행 못 했잖아요. 택지를 팔려고 해도 시행사나 어떤 건설사들이 택지를 안 사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하려고 한 뭐 측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공급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정비사업 활성, 재개발자금 활성화는 일부 진행을 시키긴 했어요.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부의 어떤 드라이브보다는 국회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진행됐고, 그다음에 요 정비사업 활성화도 전국보다 서울시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주도한 게 커요. 정부 정책이 약간 큰 드라이브는 없었다. 서울시장이 오히려 서울시 측면에서는 많은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그래도 여기 현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분은 금융 어떤 규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겠다. 이런 어떤 방향성을 딱 잡고 뭔가 소위 F4라고 하는 그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많이 가계부채 많이 올라가려고 하면 바로바로 엄청 규제를 딱 때리고 은행들도 압박을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은 좀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집값도 좀 잡으려고 했고 그래서 규제의 굳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금융으로 컨트롤하려고 했다. 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완화를 하려고 했을 때도 특례보금자리로 하려고 했다든가. 예. 그리고 쪼였을 적에도 금융으로 그렇죠. 대출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를 해서 쪼였다든가.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어떤 수요 통제나 뭐 거래를 제한한다거나 물론 결국 마지막에 토지거래 허가를 탁 때리긴 했지만 그건 서울시의 어떤 컨트롤인 영향이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좀 금융으로 컨트롤하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좀 자연스러운 약간 저는 덜 인위적인 방식을 쓴 거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의도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예. 나쁘지 않았다. 예. 공급을 못했던 건 나빴지만 오히려 건들지 않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토지거래 허가 요거 터진 거 빼고는 네. 별로 건들지 않으면서 금융으로 컨트롤한 것들이 의외로 그렇게
그렇게 잘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았다. 공급이 잘 안 된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공급이 잘 안 된 거는 네, 모든 정부들이 사실 공급은 다 늘리려고는 했을 텐데 네. 공급이 하여튼 이 수요를 죽이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수요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네. 스탠스가 강했던 것 같고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라는 반성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다른 방식이 이제 공급이잖아요. 네. 근데 공급은 왜 좀 소극적으로 늘렸을까요? 그래서 그 제가 여기 마지막 줄에 적었는데 의외로 문재인 정부 후기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 후기 때 노형욱 장관이라는 분이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그때 이제 수요 통제 정책에 이렇게 치중한 것이 실패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급 정책을 들이붓고 그때 이제 무슨 고밀화 그다음에 무슨 모아타운 같은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막 이렇게 하고 네, 했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의외로 서로 부정하는데 의외로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공급 정책은 이어받았어요. 비슷하게 이어받긴 했는데 뭐 예.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뭐 뉴홈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뭔가 컨셉만 바꿨지 비슷하게 이어받았는데 실패한 이유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공사비가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졌고 그러니까 아무도 주택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땅도 사가지 않고 그냥 현실적인 거. 이거는 아마 어떤 정부가 와도 이번 기간 동안에 공급 확대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시장이 그랬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방법은 그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특히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이런 데에 예. 집값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별로 뭐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집값을 올려서 집값이 올라가네라고 하면 민간 시행사들이 집을 한번 지어볼까 이러면서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집값이 침체고 근데 공사비가 싸면은 공사비가 안 올랐으면 할 텐데 공사비는 올라갔고 하니까 사업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다음 정부도 공급 확대를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부가 의도적으로 돈을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쉽진 않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생각보다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이 그 조기 대선 어떤 전국에 들어왔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하고 범진보 진영 요때 요 대결이 됐거든요. 결국 양당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주제를 다루겠다라고 하면서 양쪽을 다 다룰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선 가능성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예. 일단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내세운 적도 없고요. 아직 공개된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얘기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누가 될지를 잘 모르겠고 명확하지 않고 그 유력한 후보 소위 뭐 김문수 후보나 뭐 이런 분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은 뭐 저를 욕할 수도 있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사실은 민주당 후보가 될 확률이 지금 뭐 80% 넘는다고 봐도 그냥 예. 그냥 지지율 가지고 통계적으로 계산해봐도 80%는 나온다고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뭔가 나중에 좀 더 명확해지면은 이제 그거를 따로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냥 조금 나온 거는 뭐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그냥 통산적인 얘기 하고요. 격차 해소하겠다, 양극화 해소하겠다, 그다음 공급 많이 하겠다. 이거를 그냥 한두 마디씩 내뱉은 적은 있어요. 그냥 되게 통상적인 수준인 것 같고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그래도 좀 살펴볼 거는 이재명 후보. 전 대표죠. 다 사임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유튜브나 블로거나 이런 전문가 혹은 인플루언서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 분석은 하지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 시장에 더 큰 혹은 경제에 더 큰 변화를 현재와 더 큰 변화를 줄 거는 이쪽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후보에 집중을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분석을 할 거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건 아니라고 보고 그건 아니고. 그리고 약간 이거는? 우클릭 약간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지난번 대선 때는 조금 규제 중심의 공약들을 아무래도 많이 했어요. 예. 규제 중심이고 뭔가 공공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분배 이런 쪽에 집중을 했는데 요새 이프로님 뿐이 아니고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우클릭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우클릭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약간 논란이 되는 거는 우클릭을 한다고 해놓고는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무슨 그러니까 무슨 집값이나 댓글창에서 왜 어벤져스라는 거는 네. 어쨌든 그 뭔가 조언을 주는 자문위원들 이런 분들이 예.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유명한 좀 하락론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토지 몰수해서 재분배하자는 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쵸, 예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전세 10년 얘기도 있었고 몰수해서 재분배하자고? 그 아주 그쵸, 그냥 사회주의적 개념을 도입하시는 그냥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인 건데 이게 제가 약간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전세 10년 보장 관련해서도 이제 선긋기를 나섰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 그 선거 기간 중 혹은 취임 초기에는 이런 식의 방향은 가지 않을 거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칼같이 하루 만에 막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런 생각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약간 구분해서 직접 보실 적에 이 방송 말고 직접 보실 적에 구분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민생연석회의나 민주연구원이라는 민주당의 어떤 조직 같은 게 있어요. 예. 이런 여기는 민주연구원은 어느 당이나 그 정책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여의도 연구원, 저기 국민의힘 쪽은 여의도 연구원, 그다음 뭐 다 있어요. 개혁신당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항시 상시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항시 하는 곳이고 대부분의 어떤 발제나 이런 것들이 꽤나 실질적인 입법보다도 더 진보적인 논의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진보적인 논의나 그런 발제가 되는 거를 네. 여기 의제로 나왔으니까 굉장히 뭔가 사회주의적이고 이런 공약을 내세우겠구나라고 하면은 약간 실질 공약으로 나오는 거는 훨씬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내기는 좋은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의견들이나 발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입법화가 되거나 어떤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 두 가지 조직이 대선 준비의 어떤 핵심 조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사 같은 걸 보시면은 요 두 가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또 제가 항상 대통령의 공약이나 어떤 방향성을 보려면은 이 사람의 핵심 조언자가 누군지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유종일 원장이라고 이분이 손경제 진행자였더라고요. 예, 요 원장님이 요 유종일 원장이 싱크탱크 네. 싱크탱크를 한데 원래 원래 손경제 진행자들은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오래오래 진행을 못 하세요. 조금만 하면 어디 데리고 가고 모셔가고 출마하고 그러시는 하버드 바람에 박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한 아무튼 15년째 하고 있지. 민주당이 원래 노무현 그 후보 때부터 이렇게 뭔가 정책적 조언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겉으로 많이 드러나서 아예 대표로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어떤 방향을 지금 최근 몇 년간 보이고 있는지를 조금 봤더니 왜 우클릭을 했는지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도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얘기와 최근 했던 얘기가 달라요. 보시면은 뭐 여러 얘기가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어쨌든 조금 그 기업들을 좀 너무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러니까 노동시장, 약간 유연성이라는 거는 되게 사실은 노동계 쪽에서는 되게 반발할 얘기거든요. 노동시장에서도 유연성을 제공하고 연공보다 성과에 입각한 임금 체계 이런 것도 일종의 우클릭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 성과에 입각한 임금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뭔가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기업을 뭐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의외로 최근에 많이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1년에 50조씩 퍼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새 민주당이 하는 얘기랑도 비슷한데 이분 자체도 큰 재정, 엄청난 재정을 퍼부어서 그걸로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그렇게 살아나면 그 다음에 분배를 해야 된다. 요 방향이거든요. 이거는 그간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당의 방향하고는 약간 달라요. 돈을 푼다는 건 같은데 돈을 풀어서 기업이 성장하게 한 다음에 순서가 다른 거죠. 그 다음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부동산 경제 방향에서 사실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래경제성장위원회라는 여기서는 국부펀드 얘기도 해요. 이것도 돈이거든요, 결국. 돈을 쓰는데 기업이나 이제 펀드 그 기업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하자, 막 이런 거예요. 이렇고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뭐 AI니 뭐 핵심 산업으로 들어가게 해서 성장을 시키자. 결국은 핵심 방향은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돈을 엄청나게 재정으로 풀겠구나. 그러면은 사실은 부동산 쪽으로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게 하나 좀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국가주도 성장 똑같은 거죠. 돈을 많이 풀어서 국가가 성장을 끌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정책, 경제 말고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세종시. 요새 그래서 세종시가 조금 이미 벌써 부동산이 좀 그렇다면서요? 들썩들썩한다고 해요. 그런 얘기 그리고 요거는 지금 개헌까지 얘기되고 있죠. 개헌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헌재 판결을 한 번 더 받아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번 헌법재판소에서 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헌법에 한번 집어넣거나 그 정도로 세종시를 정말로 수도로 대통령실도 옮기고 국회도 뭐 듀얼로 가던 뭐 옮기던지 해서 세종시를 굉장히 띄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그 외에 좀 디테일한 부분 보면은 이제 세종시 얘기하고 다주택자 요거는 이제 3프로 TV를 말씀드렸는데 요 시기에 여러 경제 방송이 나왔어요. 그때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 증세 안 하겠다. 뭐 국토보유세는 뭐 안 하겠다. 뭘 자꾸 건드리면 잘못되더라.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뭐 건드리진 않겠다. 양극화해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확대 필요하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그러니까 뭐 약간 주식시장을 키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거의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딱 잡힌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어떤 방향성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저런 것 때문에 그때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주택자 세금 때리고 국토보유세 때리고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잡고 뭔가 탁 하는 게 어떤 스타일인데 지금 자꾸 뭔가를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게 뭐 솔직한 얘기겠죠라고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저 얘기를 한 거하고 그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부동산 참모들 얘기하고 그동안 했던 그러니까 저렇게 하려면 다른 참모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참모들을 모아놓은 거 보면 예, 이거는 이분들은 저런 거 안 하는 분이에요.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그분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 저게 그냥 해본 얘기인 거구나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이 좀 기울고 있죠. 다시. 오히려 다시. 제가 사람 생각이 저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런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을 누가 꾸려간다. 그래서 면면을 들여다봤더니 저는 이 얘기는 되게 민감할 수 있고 예. 그 막 엄청 악플이 달릴 것 같아서 굉장히 짜잔. 무섭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저는 대놓고 많이 해요. 예. 네. 3프로 TV에 이재명 대표가 2번 출연했는데 이게 사람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시장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시장이 굴러가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지금 유예 상태잖아요. 예. 이게 원래 이재명 대표 공약이었어요. 그거를 윤석열 그 후보가 따서 같이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왜 이걸 하느냐? 왜 양도세 다주택자한테 중과를 안 해? 왜 이걸 왜냐하면은 매물이 나와야 하니까. 유예가 중과를 풀어줘야 매물이 누가 팔 거 아니야. 그래야 가격이 떨어지지. 사실은 그때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이 정도 생각도 그 당시 대통령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의 이해도는 있구나. 그래서 지금 어떤 다주택자를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이 1주택 똘똘한 한 채로 몰려가면서 양극화를 만들었다는 요 단순한 시장 원리만 이해를 해도 사실은 뭐 요런 내용들이 다 똑같은 방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뒤쪽에 조금 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그 정책을 되게 많이 좀 따져봤는데 이 얘기를 하나하나 다 하면은 제가 무슨 민주당 정책 홍보라 나온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읽고 나서 해석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100% 확실한 99% 확실한 거는 대규모 재정 정책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지어는 이재명 그 후보가 안 되고 만약에 뭐 김동연 후보가 됐다 똑같이 할 거예요. 여기도 완전 슈퍼 추경하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민주당이 되면은 어쨌든 재정 정책 막대한 대규모 재정 정책을 해서 국가가 드라이브 걸어서 성장을 시킬 거다.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요, 무조건 거의 90% 이상 확률로 자산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예. 돈이 적재적소에 탁탁탁 안 꽂히거든요. 무조건 뿌리 풀어야 되니까. 돈을 풀면은 그게 자산 시장에 자극을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는데 그래서 집값이 자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물론 이거는 추정이지만 이걸 하면은 풀린 돈이 서울 부동산으로 안 들어가게 하는 정책을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예. 뭐 고가 주택은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한다든지, 뭐 DSR이나 LTV를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요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풀어서 자산 시장이 자극이 되지만
그 양극화의 그 윗극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정책을 최대한 시도를 하는데 반대로 지방은 얘기가 나오는 거면은 지방은 경제 살리기를 계속 해야 된다. 양극화가 너무 지금 죽어 있다. 심지어 집값까지도 뛰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얘기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세종시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 거점 도시, 거점 대학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재정 정책이 여러 경제 요소에 쓰일 텐데 그것이 지방 집값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흘러 들어가도 규제로 때려잡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돈을 엄청 푸는데 위로는 덜 가게 하고 아래로는 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규모 공급 정책을 내세우겠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비서울에는 답이 없어요. 예. 말씀드렸지만 이미 비용은 올라갔고 집값은 바닥이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공공분야 공공임대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만 봤을 적에 약간 어쨌든 지금 말한 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세부적인 무슨 다주택자 뭐 증세 안 한다 이런 것들 믿지 않더라도 큰 방향에서 돈을 집행하고 어떻게 하겠다 요것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큰 방향 요것만 봤을 적에도 그러면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나면은 이 얘기를 그 만약에 민주당에서 들으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지방 집값이 오를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그게 지금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정리된 거에 보면은 이렇게 막 혼재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약간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또 규제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오르죠. 어. 대규모 재정 정책을 하면서 집값을 때려잡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그나마 2009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2009년에도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엄청 내리고 돈을 좀 풀었어요. 돈을 풀었는데 수도권에 딱 묶었거든요. 그랬더니 지방으로 돈이 엄청 갔어요. 지방은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반복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집값이 만약에 뭐 이렇게 끌어내리진 못해도 오르는 거를 방지를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고가주택이 오히려 지금의 상황하고 반대로 고가주택이 올라가는 거는 막을 수도 있고 거기도 못 막을 수도 있고 근데 위에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밑에 그러니까 지금 덜 올랐던 안 올랐던 혹은 침체됐던 지방 아파트 수도권 외곽지 이런 곳들은 집값이 오르고 그게 건설 경기를 살리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 차원에서 상급지 등은 오히려 좀 애매모호하고 비상급지 쪽에 집값을 건드리는 오히려 정책이 될 것 같고 일단 돈이 풀리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애매한 게 그것이 의도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지방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자면은 비상급지라고 해서 지금 침체되어 있던 그런 집값이 자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상급지라고 하면 어디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방의 상급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강남 빼고 서울 경기 외곽. 서울 경기 서울 외곽 사실은 서울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서울은 다 묶어서 할 거 아니에요. 노도강은 예, 빼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서울 외곽은 모르겠어요. 근데 비서울 서울이 아닌 그쵸. 요즘 안 좋다는 혹은 비수도권 이런 쪽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활성화돼서 건설 경기도 생기고 그러고 나서 주택 공급이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좋게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방향으로 시도를 할 거예요.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도를 할 거다. 그렇죠. 어느 정도. 네. 그래서 기방을 계속 살리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저는 이거는 완전 내피셜인데 언급을 한 적은 없는데 예.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들이 필요한데 아. 다주택자를 지금 쪼이면 안 된다라는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얘기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쪽에서는 보유세인데 다주택이 아니고 고가주택 보유세. 윤석열 정부 때 종부세를 낮췄어요. 예. 종부세는 국회 합의에 의해서 낮췄어요. 근데 그거를 다주택 말고 그냥 1주택 보유세만 종부세 원상복귀해도 꽤 높아지거든요. 그렇다고 다주택을 때리는 건 아니고 고가주택 보유세 혹은 종부세를 원상복귀 이런 것들 되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아까 그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선거 때는 혹은 당선 시 초기 정책으로는 강한 규제는 초기 정책 아닐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거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근데 약간 못 믿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임기 중에 집값 상승기가 오면
그때 어떤 걸 때릴지 모르는 거죠. 그때 갑자기 그냥 막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굉장히 뭐 특히 서울이 생각지도 못하게 막 계속 오른다 이러면 어떤 걸 때릴지도 모르는 건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취임하고 뭐 선거 때 그때는 어쨌든 원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방향으로 일단은 공약도 내세우고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고 어쨌든 돈을 많이 풀 거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일단은 당선 전까지는 시장 믿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 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그랬지 않냐. 민주당 집값은 집값 폭등이야랑 이재명이 집값하면 다 때려잡을 거야. 요거만 갖고 가지고 서로 싸울 거다.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약으로 나온다고 해도 요거를 꼼꼼히 보고 하나하나 체크해갖고 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 두 개만 싸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얘긴데 두 개가. 시장은 관망할 것 같고요. 한동안 예. 일단 선거 어떻게 전까지는. 될지. 요거는 제가 실질적인 정책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거고 당장 시장은 이렇게 해서 관망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사실은 대선을 자꾸 보는데 지방선거가 1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다 스톱된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지 않는다가 더 큰 소식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니 그렇죠. 예. 서울 대선 후보 출마하지 안 나온다.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1년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 재개발 재건축의 정책을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 건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정부가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었거든요. 예. 서울시장 기준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유지를 하고 만약에 5선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은 각 지자체장이 정말로 강한 어떤 권한을 갖고 다 인허가권자잖아요. 그리고 민간 공급조차도 지자체장이 용적률을 약간 조정할 수 있어요. 용적률을. 그래서 옛날에 대구시장이 막 1000% 이렇게 줘갖고 대구에 공급 폭탄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개발 재건축은 지방선거가 중요하고 지방선거가 1년 남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유례 없는 한 번도 없었던 어떤 정치권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다파란 그쵸. 정치. 그때의 어떤 영향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선뿐이 아니고 당장 이게 1년 후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재개발 재건축, 공급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대선보다 지선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대선이 민주당 후보가 이기더라도 지방선거 예를 들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경남지사 이런 데를 핵심 지역을 뭐 국민의힘 쪽이 이긴다라고 하면은 되게 그 견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지 좀 중장기적인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국민의힘 쪽이 규제 풀자는 쪽이 맞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파란당은 막는 쪽이고 아닌가요? 뭐 일단은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요. 오세훈 시장이 제일 풀고 싶어요. 오세훈 시장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서 대신에 서울시가 환수하는 것도 많고 예. 많이 짓고 많이 받자. 약간 요런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 당적으로 보면요. 재밌었던 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계속 논의를 했어요. 뭐 국회 소위 같은 데 계속 토론을 하는데 좌우로 나뉘지 않고 일기 신도시 지역구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은 찬성하고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자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갈리진 않는데 굳이 당론을 정하자면 당연히 국민의힘 쪽이 좀 풀자고 하겠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당적으로 갈리는 거는 제초안을 해제해줘라 혹은 뭐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줘라 뭐 이런 것들이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예. 하여튼 대충 들어보니까 잘 예상이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가 한마디로 안 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금 전 대표가 됐다. 지금의 예상대로 그래서 무난하게 입성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아직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게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바꿈에 대한 걱정이죠. 맞아요. 사실은 요대로 간다라고 확실히 믿으면은 예. 뭐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저도 뭐 일단 그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프로님처럼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뭐 저도
할 것 같은데요라고 하기가 그렇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거기가. 모르는 거. 그것도 그렇고 뭐에 일단 방점이 있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요걸 좀 강조하면 예를 들면 성장을 강조해. 그러면 하여튼 부동산 가격이 조금 거품이 나더라도 야 일단 지금 성장이 중요하지, 건설 경기 일단 살리는 게 중요하지라고 하면 살짝 그건 묻어두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때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뭐 의지나 이런 게 보이는 건데 다 지금은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때여서 우리 성장도 하고 집값도 잡을 거고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 중에 뭘 더 방점을 찍느냐가 실제로 결과로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이 정책을 실행한다고 해도 원하는 방향대로 성공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돈을 많이 풀어서 국가를 성장시키는데 그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거는 위에는 좀 누르고 아래는 띄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인자는 그 원하는 대로 가면은 결국은 약간 오히려 강남 집값이 안 오르고 잡히지 못하더라도 밑에서 좀 오르고 이런 방향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제 생각 결과적으로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은 강남 집값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비상급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거기는 어쨌든 원하는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그렇죠. 나쁘다. 일단은 너무 나쁘고 너무 침체되어 있고 가격의 흐름도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돈을 투입을 하고 돈을 투입해서 집값이 떴는데 그거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예. 여기서 집값 조금 오른다고 밑에서 조금 오른다고 잡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예. 양극화를 해소하자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그러면은 일단 다음 정부의 부동산 방향이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밑에 쪽의 시장은 조금 꿈틀대게 만들 수 있겠구나. 세종시네 그럼. 근데 어떻게 하면 서울의 핵심지는 막고 예. 외곽을 띄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여길 막고가 어려운 거죠. 네. 여길 막고는 모르겠고 예. 여기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돈을 예. 풀면 그쪽으로 그렇죠. 먼저 가고 예, 넘쳐 그렇죠. 흘러야 지방도 그렇죠. 오르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시도는 이거는 추정이지만 시도는 여기다 세금 때리고 근데 다주택이 아니고 여기다가만 세금 때리고 예. 그 다음에 1주택 보유세도 그렇죠. 강남은 아마- 보유세 그렇죠. 때리고 뭐 여러 가지 연구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디서 연구한 것들 보이잖아요. 여기 보유세를 때리고 보유세 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연구원 같은 데서 보유세 때리고 대출 규제를 차등화. 지금도 DSR 서울이나 수도권은 DSR을 더 조여주는 이런 거를 또 강화를 하면은 이명박 정부 때도 결국은 지역별로 수도권은 DTI를 걸고 지방은 DTI를 풀었더니 DTI를 풀었다는 거는 소득이 빵원이어도 대출을 막 해주는 거예요. 지방은 이명박 정부 때 그랬거든요. 예, 예. 그때는 예. 지방이 빵 떴어요. 예. 이거는 좋은 방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융 제도적인 차등 요걸 했더니 여기는 좀 덜 오르고 이런 방향으로 얘기가 좀 되는 게 있죠. 그럴까? 근데 여기를 잡는 게 성공할지는 모르겠고 그거를 만약에 진짜로 갈아타기 하러 올 한다면 텐데 그렇죠. 판교가 조금 더 오르면 당연히 강남으로 오려고 하고 강남이 조금 더 오르면 반포로 그거는 근데 가고 그렇지 그냥 않겠습니까? 시장의 운명이에요. 그거. 그래서 위를 잡는 건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밑에는 어쨌든 이대로 놔두지는 못할 거다. 시도는 할 것 같다. 그대로 할 거고 그다음에 집값이 좀 뜨더라도 예. 세종시 같은데 좀 뜨더라도 그걸 잡으려고 기를 쓰고 뭔가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좀 더 보긴 봐야 되겠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근본적인 지방 펀더멘탈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 투자로 막 쓸어가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어쨌든 집값 상승할 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를 일인 게 예.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랑 최상목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적에 토지거래 허가를 대규모로 확대했잖아요. 물론 오세훈 시장이 풀었던 걸 재지정한 거지만 근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랑 최상목 기재부 총리는 항상 규제는 안 된다. 규제 완화, 규제 철폐, 분양가 상한제 철폐, 제초한 폐지 이런 거를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집값이 급등하니까 토지거래가 다 묶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급등을 오면은 지금 얘기했던 거 다 엎어버리는 상황은 분명히 다시 올 수도 기본적으로 있다. 아무 일도 없었을 적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예민한 주제인데 조금 하여튼
지금은 아직은 조금 초창기라서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김건우 이 주제는 또 조금 구체화되면 재밌다. 다시 한번 또 네. 해야 될 주제 같네요. 김건우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